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25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에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와서인지 다양한 업종들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6%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다양한 부분들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코스피는 오늘 1.3%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3,2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또 코스닥은 무려 2% 급등이 나오면서 21선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8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이 약간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고 특히 원전, 2차전지, HBM, 반도체 관련주 이쪽의 흐름이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관세가 예상이 되는 의약품, 자동차, 반도체 이쪽의 상승폭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고 특히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는 지난 22일에 정부에서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었고 여기에서 5년 내에 휴머노이드 3대 강국이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있죠. 이쪽의 상승률이 굉장히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새롭게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의 규모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난 한 달 내에 있어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로봇 관련주 때문에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수급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모두 양매도가 있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도 기관이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모처럼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4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 현대중공업, 이스페타시스,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이스페타시스, 하이브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한 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파월의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아시겠지만 8월은 FOMC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었고 어찌 본다면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셨겠지만 파월이 9월에 금리 인하 문을 열었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그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70%대였다면 다시 한번 85%까지 증가했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날의 미국 증시라든지 또 국내 증시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은 1.9%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S&P 500은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사실상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죠.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9% 상승과 함께 다우지수는 확연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2.7% 급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는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조금은 낮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대만은 2.2% 급등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0.8%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오늘 흐름이 괜찮았었죠. 자, 그래서 일단 한 차례 고비를 넘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은 1차적인 고비가 지난 8월 20일 날 시장이 장중하대 2.2% 급락이 나왔고 직전 저점을 깨고 이탈하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4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해 주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필히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다양한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은 나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SK하이닉스 쪽에서 오늘은 4%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지수의 영향으로 8월 20일 날 장중한테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다면 그걸 다시 한번 4일 만에 크게 돌려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박스권으로 빠르게 시장이 회복이 되었고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그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원전주는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잖아요.
에너지 부자에서 한전이라든지 한수원, 또 가스공사와 함께 에너지 투자와 구매 계획을 논의할 것이고요. 또 SMR 발전소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기술적으로 보면 직전 저점, 제가 이때 한번 깨졌을 때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보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회복을 해서 그렇지 직전의 저점을 이탈한다는 것은 솔직히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장중한테 뭐 15% 급락이 나왔던 것도 비중이 높았다면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이 깨질 때는 어떤 종목이든 비중을 1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직전 저점을 단기간에 다시 한번 뚫어 올린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관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원전주는 기술적으로 볼 때 직전 저점을 빠르게 회복했고 또 기존의 박스권이었죠. 그 박스권대로 빠르게 복귀를 했다는 것은 무거운 종목에 대한 악성 매물들, 그게 많이 제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에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말씀드리겠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었거든요. 오히려 의미 있는 이평선, 62평선하고 121선 여기를 깨고 내려가니까 분명히 손절 물량들이 꽤나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보다 쉽고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하나오션도 볼게요. 이때 트럼프가 조선 협력 이슈를 던졌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반등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재료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62평선하고 121선 여기를 오히려 깨고 내려가면서 손절 물량이 나오게끔 굉장히 자극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가는 또 고점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미 있는 가격대가 깨졌다는 거죠. 그게 뭐 직전 저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의미 있는 이평선, 61선, 121선 그런 의미 있는 이평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미 있는 가격대가 붕괴되었을 때 그때 투매를 유발할 수가 있고 고점 부근에서 나오지 않았던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해를 해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업황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업황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좋지 않은 종목이라면 이렇게 이평선이 깨졌을 때 반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저는 코스피 200 종목, 특히 업황이 좋고 이슈와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패턴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비중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은 올해 4월에 관세 이슈가 처음 나오고 나서 모든 업종들이 저점을 찍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초를 기준으로 보시면 주가의 가파른 상승이 나올 때 길게 봤을 때는 4월부터 뭐 7월까지도 상승이 나왔지만 일단은 1차적인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4월 초부터 해서 5월 말까지 정도였습니다. 그때 지분이 확연하게 늘어난 것은 기관하고 바로 외국인이었죠. 즉,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의 주된 주포는 기관과 외국인이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5월 중순이 고점이었거든요. 지분 변화에 있어 고점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6월 초까지도 계속해서 보유 수량을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시면 6월 말까지도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된 주포는 외국인이고 두 번째가 기관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6월 말에 고점을 찍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관의 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의 수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는 것은 과거 저점에서 매수했고 고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를 개인들이 계속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만 드린다면 이게 좋지 않은 신호인가?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코스피 200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주요 주포의 매수세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됩니다. 물론 개인의 매수세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연속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주포 중에서 하나라도 본격적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야 된다 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런데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200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비중에 있어서 항상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는 포트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조금은 줄었을 때 과거 변곡점이 되었던 구간인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조만간에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구간이죠. 먼저 기관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던 초입 구간, 그때가 4월 초 당시였죠.
이쯤 되겠네요. 고점을 찍었던 기관의 보유 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고 다시 기관의 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의 상승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기관은 보유 비중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 보유 수량이 1600만 주 정도? 그 정도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일단은 주된 주포는 외국인이죠. 그럼 기관보다는 외국인 비중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포커스를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23.5%, 그 정도 되었을 때 비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주가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3% 정도, 그 정도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채우는 과정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비중을 보면 23.3%까지, 직전에 23.5%였죠. 거의 동일 선상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론 개인들의 매수 때문에 이 종목이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줄어든 외국인의 비중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외국인이 채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황이 좋은 종목이라면 업황이 좋다는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비중이 줄었다고 해도 다시 한번 채워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시로 잠깐 말씀드려보면 24년도 6월쯤에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주가가 쉬었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국인의 비중을 보면 6월 말쯤이었으니까 한 이쯤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의 비중이 9월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53% 정도? 그 정도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비중이 3% 이상 증가했었고 이번에 4월쯤에 다시 한번 주가에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분도 다시 53% 초반까지 내려왔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 저점, 그 저점까지 비중이 떨어졌지만 더 이상 비중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말에 올려드렸던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 두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업황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해도 어디까지 줄었을 때 변곡점이 나왔는지 그거를 읽어볼 수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는 기관이 되었던 외국인이 되었던 다시 한번 새로운 수급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이 조금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맞던 시점에서 반도체, 2차전지, 또 AI 기업들, 원전, 다양한 종목들의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다면 약간은 재료 소멸 관점으로 주가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깊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업황이 좋은 기업이라면 혹시나 흔들리는 구간이 나온다면 보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